안녕하세요. RF Q&A입니다. 오늘은 전송선로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부하가 종단된 전송선로 그리고 특별한 경우의 전송선로 두 가지 있습니다. 앞서 전송선로 첫 번째 영상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송선로 위에 전압과 전류 신호를 먼저 살펴보면 전송선로가 있고 Z가 제로인 위치에 부하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전송선로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때 전송선로 내부는 왼쪽에서 마이너스 L보다 더 왼쪽에서 신호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진행되어 온 신호가 이 전송선로 입력단에서 공급되고 플러스로 진행되는 이 신호가 부하에 반사되어 일부 신호는 반사되고 일부 신호는 부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V0 플러스라고 하는 신호는 외부에서 전송선로로 공급되어 플러스 Z 방향으로 진행되는 입력 신호인 거고요. V0 마이너스 신호는 부하에 반사되어 일부 신호가 반사되는 반사 신호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전송선로에서의 전압과 전류는 이렇게 입사되는 전압과 반사되는 전압 신호 또는 입사파와 입사되는 전류와 반사되는 전류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송선로 파라미터를 확인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위치에서 전압과 전류의 특성을 이용하여 특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로 확인해야 되는 특성은 임피던스 특성인데요. 임피던스는 해당 위치의 전압과 전류의 비로 표현되고요. 이 전압과 전류의 수식은 위에 정의가 되어 있죠. 수식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또 다른 전송선로 파라미터로는 반사 계수가 있습니다. 즉, 이 신호가 입력이 되어 부하에 도달한 상태에서 부하에서 얼마만큼 반사되고 반사된 나머지는 부하로 전달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만큼 반사되었느냐, 적게 반사되면 부하로 많이 전달되는 거고요. 반사가 많이 되면 부하로 적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반사 비를 따집니다. 반사 계수는 입사파 전압의 비와 반사파 전압의 비로 반사 계수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사계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압 신호의 입사파 전압과 반사파 전압의 크기를 비교하였기 때문에 전압 반사계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송선로의 파라미터를 분석한다는 얘기는 결국 임피던스와 반사계수가 이 어느 위치, 즉 전송선로 입력단의 길이, 전송선로의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입력단의 또는 부하단의 반사계수와 임피던스를 확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주어져 있는 수식의 위치, 즉 Z의 값들을 넣으면서 특성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하 임피던스 또는 부하 반사계수를 볼 수 있는데요. 부하라고 하는 것은 Z가 제로인 지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앞서 정리된 수식에 Z가 제로인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부하 임피던스는 이와 같이 입사 전압과 반사파 전압의 계산 수식으로 그리고 전송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의 값을 이용해서 계산이 되고요. 부하 반사 계수는 이렇게 입사파 전압과 반사파 전압의 비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와 부하 반사 계수는 서로 약간 유사한 파라미터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정리해 보면 부하 임피던스는 부하 반사 계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반대로 부하 반사 계수는 부하 임피던스와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 수식을 알게 되면 전송선로 문제를 해결할 때 아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떤 값을 갖고 있냐, 특히 우리가 관심 갖는 부분은 이 입력 임피던스, 입력단에서의 임피던스와 반사계수 특성을 갖는데요.
그러면 z 대신 마이너스 l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입력 반사 계수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계산이 되는데요. v0 플러스 분의 v0 마이너스는 부하 반사 계수이기 때문에 입력 반사 계수는 부하 반사 계수와 동일하고 거기에 위상이 2βl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 βl인 이유는 입력 전자파가 -L 지점에서 전송선로 길이 L만큼 진행을 해서 부하까지 도달하고 반사돼서 다시 L만큼 진행을 해서 입력단까지 되돌아옵니다. 즉 전송선로 L 길이를 갖는 전송선로의 입력단에서의 전자파 입장에서는 L만큼 진행하고 다시 반사되어 L만큼 진행했기 때문에 전송선로 길이 L의 2배인 2L만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상이 2L만큼 편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하반사 계수 대비. 입력 임피던스를 살펴보면 앞선 수식에 Z 대신 마이너스 L을 대입하면 되고요. 이와 같이 계산이 되고 쭉 정리하면 탄젠트 베타 L과 같은 수식으로 정리되는데요. 여기서도 세 번째 있는 요 텀 같은 경우는 입력 임피던스와 입력 반사계수 사이의 관계식이 부하 임피던스와 부하 반사계수 사이의 관계식과 같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최종 정리는 요 수식과 같습니다. 임의의 위치에 있는 반사계수는 다 이 입력 반사계수, 입력 임피던스 특성처럼 L을 대입을 하면 다 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식을 따져보면 이제 부하 임피던스, 입력 임피던스, 부하 반사계수, 입력 반사계수는 이와 같은 서로 관계식들에 따라서 빙글빙글 돌면서 계산이 가능하고요. 다만 입력 임피던스에서 부하 임피던스 계산하는 거는 저는 정리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렇게 돌아가서 입력 임피던스로부터 부하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반사계수처럼 반사 특성을 표현하는 파라미터로는 반사계수 외에 반사 손실과 정제 파비가 있습니다. 반사 손실은 반사계수를 dB 스케일로 표현하는 값인 거고요. 그래서 이름이 손실이기 때문에 반사계수는 1보다 작은데 1보다 작은 값을 로그를 취하면 음수가 나오고 음수가 나온 거를 다시 플러스로 해서 손실로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주는 겁니다. 앞에 20이 붙은 이유는 원래 dB 단위는 전력의 비교 단위입니다. 전력의 비교 단위인데 여기서 사용하는 반사계수는 전압 반사계수이죠. 그래서 전압을 전력으로 표현하려면 제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이 앞으로 나와서 20 로그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계수를 마이너스 20 로그를 취해서 dB 단위로 반사 손실, 리턴 로스를 표현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반사 표현 특성으로는 정제 파비가 있습니다. 스탠딩 웨이브 레이시오라고 하는데요. 이 스탠딩 웨이브 레이시오라고 하는 의미는 전자파가 전송선로를 타고 진행을 할 때 반사가 있으면 전자파가 시간적으로 멈춰 있는 듯한 시각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파와 반사되는 파가 합쳐지면서 순간적으로 멈춰지게 되는데 반사가 작으면 멈춤이 적고요. 반사가 크면 멈춤이 큽니다. 그래서 스탠딩 웨이브 레이시오라고 하는 거고 그 정의식에 따라서 계산이 되면 이와 같이 정의되는데 최종적으로는 반사 계수를 크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반사 범위를 따져보면 반사 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범위를 갖습니다. 즉 위상 플러스 반사면 동위상으로 반사되는 거고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반사되면 역위상으로 반대위상으로 반사되게 되는 건데요.
반사계수의 크기를 따져보면 0에서부터 1까지. 0은 반사가 없다, 전부 다 통과된다라는 의미이고, 반사계수가 1이란 얘기는 입력된 신호가 전부 반사되어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리턴 로스에 넣게 되면 반사가 없으면 전부 통과되기 때문에 리턴 로스가 이제 무한대여서 반사가 없다는 얘기인 거고요. 모두가 반사되면은 db로 표현하면 0이 돼서 얘는 전부 다 반사된다는 뜻입니다. SWR로 따지면은 반사가 없으면 1, 그래서 SWR은 1이 제일 작은 값이고요. 전부 다 반사되면 무한대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반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반사계수, 리턴 로스, SWR이 있는데, 리턴 로스와 SWR은 크기 값만 가지고 따지는 파라미터고요. 반사 계수 자체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서 위상 정보가 포함되게 됩니다. 전송선로의 뒷부분에 부하가 달려있는데 부하로 넘어가는 신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반사되고 입력되었을 때 반사되고 나머지 신호가 전부 투과된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이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사파가 있고, 이 분기 Z0인 지점에서 반사파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Z 방향으로 투과된 파가 있습니다. Z0인 지점이 경계 지점인데, 경계 지점에서의 병렬이니까 전압은 같습니다. 즉, 입사 전압과 반사 전압의 합과 투과 전압은 같습니다. Z가 0인 지점에서. 수식을 쭉 대입을 해보면 1 플러스 감마는 t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투과계수 t는 이와 같은 수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1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감마만큼 반사되고 t만큼 투과되는 것입니다. 삽입손실은 이 t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20 로그를 취해서 dB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t도 전압의 비율 값이기 때문에 전력으로 표현하는, dB는 전력이니까 전력으로 표현하려면 전압의 제곱, 10로그 전압의 제곱이어서 20 로그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압만 따지는데 전압이 1 플러스 감마 t니까 감마가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사될 때 마이너스 역위상으로 반사되면 t는 그만큼 감소돼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감마가 동위상으로 반사되면 플러스 값이 되잖아요. 그럼 t는 1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럼 마치 1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갔는데 플러스로 반사가 되면 t가 1보다 커져서 에너지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값들은 전압의 값입니다. 즉 전압만 증가하는 거지 전체 전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전류인 관점에서 보면 얘랑 이제 반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에너지가 1이 들어오고 반사되고 투과되고 이럴 때는 이 전압 반사계수, 전압 투과계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얘를 전력으로 변환을 해서 전력값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단지 전압 반사계수와 전압 투과계수, 그 관계수식은 이렇게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1이 들어오고 감마가 반사되고 t가 투과되는데 이 둘의 관계가 전부 1보다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파라미터가 추가되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 플러스 알파가 생성된다는 얘기는 이 전송선로가 무손실이 아니라 전송선로 자체에 손실이 있어서 그 선로의 손실 때문에 이 에너지 레벨 값이 다른 곳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들어오고 반사되면 나머지는 전부 투과다 인데, 이 선로에 손실이 있으면 들어온 신호와
반사된 신호, 투과된 신호 외에 선로에서 손실된 신호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 수식에 플러스 알파 항목이 추가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손실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송선로 종단에 부하가 종단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부하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부하가 제로 또는 무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있는 경우는 단락된 전송선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회로로는 쇼트됐다, 영어로는 쇼트됐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입력 임피던스에 부하 임피던스 ZL을 제로로 놓게 되면 입력 임피던스는 순허수 값이 나오게 됩니다. 플러스 순허수 값. 양의 순허수 값이기 때문에 인덕턴스 값이 되는 거고요. 근데 선로 길이에 따라서 그래프가 플러스 허수값이었다가 4분의 파장이 지나면 마이너스 허수값이 되고, 다시 2분의 파장보다 길어지면 플러스 허수값이 되고, 다시 4분의 3 파장보다 길어지면 다시 마이너스 허수값이 됩니다. 그래서 부하가 단락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양의 순허수 값이고 인덕턴스 값인데, 길이를 조절해서 인덕턴스, 커패시턴스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스터브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마이크로파 회로처럼 주파수가 높은 경우는 실제 인덕터와 캐패시터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로 길이를 이용해서 종단에 단락시켜서 길이를 조절해서 인덕터나 캐패시터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얘를 스터브라고 얘기하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전송선로 종단을 오픈시켰습니다. 오픈이면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고요. 마찬가지 입력 임피던스 수식에 무한대를 대입하면 음의 순허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음의 순허수 값은 커패시턴스 값이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음의 허수값이었다가 4분의 파장 지나면 양의 허수값으로 바뀝니다. 즉 처음에는 커패시터 역할을 하다가 좀 더 길어지면 인덕터 역할을 하고요. 다시 좀 더 길어지면 커패시터 역할을 하고 반복됩니다. 얘도 스터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되면 커패시터, 인덕터, 여기가 단락되어 있는 경우는 인덕터, 캐패시터 이런 순서가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파 같은 곳에서는 주파수가 높으면 인덕터와 캐패시터를 직접 사용하기 어려우니 단락된 또는 개방된 전송선로의 길이를 이용해서 인덕터와 캐패시터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를 스터브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전송선로 길이에 따른 특성인데요. 부하가 있습니다. 임의의 부하가 있는데 전송선로 길이가 4분의 파장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4분의 파장으로 고정되어 있고 계산을 하게 되면 입력 임피던스는 부하 임피던스와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의 제곱과 같아져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임피던스 매칭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입력 임피던스를 우리가 원하는 값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50ohm이라든지 이런 원하는 값이 있고, 부하 임피던스는 우리가 달아놓은 값이기 때문에 얘 둘을 곱하고 루트를 씌운 값의 임피던스로 전송선로 특성 임피던스를 만들어주면 입력 임피던스와 부하 임피던스가 임피던스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임피던스 이제 뭐 변환기라고 저는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용도로 4분의 람다 길이를 갖는 전송선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송선로를 이용해서 뭐 분배기나 커플러, 결합기 이런 것들을 많이 설계하게 되는데요. 설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로 길이 중에 하나가 4분의 파장 길이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다른 특성으로는 반파장 길이를 갖는 전송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임피던스 공식에 선로 길이를 반파장을 넣게 되면 입력 임피던스는 부하 임피던스와 같습니다. 입력 임피던스는 선로 길이가 반파장이면 부하 임피던스와 입력 임피던스가 동일하다 이거죠. 이거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입력 반사계수는 부하 반사계수의 위상의 2배로 바뀌어요. 즉 선로 길이의 2배 위상으로 바뀌니까 선로가 반파장이면 위상은 2배로 바뀌니까 위상은 한 파장씩 바뀌는 거죠. 360도. 즉 반사계수 위상과 부하 반사계수 위상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반사계수와 부하 반사계수가 같아지고 따라서 부하 임피던스와 입력 임피던스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주로 회로 설계할 때 공간이 부족하거나 어떤 임의로 선로를 빼야 되는 경우 선로가 증가하게 되면 임피던스가 계속 변경이 되니까 동일한 임피던스를 유지하려면 반파장 단위로 선로를 끌어주게 되면 동일한 부하 임피던스가 계속 점핑되면서 반복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스미스 차트가 그래서 스미스 차트의 한 바퀴는 물리적으로는 전송선로는 반 바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송선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